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던 제재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비핵화 전략과 제재의 효과 등 대북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따라 반감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시험 의지를 꺾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거론되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해 주목됩니다.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묵혀뒀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고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시행 중인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를 추진한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It is only a cap put on the Moon government's steady refusal to endorse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intervene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flects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not to do anything against the wishes of Kim Jong-un. Freedom and even the concept of democracy itself is under attack in South Korea. First, the overarching goal of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nfortunately, rights will not be safe in his version of a unified Korea. 반면 대북전단 살포 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전단에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이 담겼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leaflet in person? The typically contain hyper-aggressive language about subverting the Kim Jong-un regime. That means in Korean,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이에 대해 대북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 저장장치, USB 등을 보여주면서 단체들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y're sending in things like this. It's the North Koreans that are threatening. I mean, come on. They're just trying to get information into for their loved ones.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ost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Some within South Korea might say that these are domestic issues and that this hearing today would represent foreign interference in their government. To those comments, friends hold each other accountable and push one another to be better.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대북전단 금지법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와 여당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의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에게 한국 정부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15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해당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향후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동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대북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기독연대, 북한자유연합 등 11개 국제인권단체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 문제가 안보와 불법 무기 확산 방지 전략에 비해 지역적인 문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악용해 이미 확고해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완전한 외부 정부 차단,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식량 부족과 기본 생필품 부족이 보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규모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1990년대 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선전에 활용한 고난의 행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함으로써 깊이 뿌리내린 전체주의적 지배가 가능하게 했고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협상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하도록 촉구할 것과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결코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지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과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단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연 러시아 정책 관련 회견에서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대화에 착수해 무기 감축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통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제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과 국가기관 해킹 등과 관련해 기관 32곳을 제재하고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과거 러시아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웬디 셔먼 국무부 신임 부장관이 최종곤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영내 사안과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16일 전화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거듭 확인하고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그 대만 관련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 시나리오. 뭐 요새 신문에 이런 얘기들이 미국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중국도 뭐 특별한 묘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뭐 소리는 많이 지르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다고 이렇게 그 좀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외교장관이죠, 외무장관이죠. 최근에 MBC 그 일요일날 미트 더 프레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중공 정부의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serious mistake.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건 미국이 가서 군사력으로 막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을 안 했어요. 군사력으로 당연히 막을 것이죠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정을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가정이니까 가정하지 않겠다 하고 약간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 대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미국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unambiguous는 아주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그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미국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미국 그 각 정부에 의무 조항을 하나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의무 조항은 미국이 대만이 이제 침략을 받으면은 가서 함께 싸워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미국의 의무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지원을 그 의무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플렉시빌리티가 있겠죠. 뭐 지금 미국이 뭐 모든 최고의 무기를 다 주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을 타파하려는 그 누구도 그 행위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뭐 영어로서 그 심각한 실수라는 말은 뭐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가서 군사력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리고 많은 미국 분석가들이 지금 그래서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 미트 더 프레스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미국의 톤이 더 세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그 블링컨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거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중국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보다는 이제 직접 그 정권을 담당하고 그 외무장관을 담당하면서 그 톤이 더 세졌다는 것은 뭐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트럼프처럼 그 명쾌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더 들자면은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이미 보이콧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보이콧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거기까지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하고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국이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미국은 원래 그 워게임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의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 미국이 1930년대에서부터 전쟁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그 전쟁 게임을 정교하게 자주 했는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니미츠 제독이 일본과의 그 전쟁 게임에서 전쟁 게임을 수십 년 했는데 실제로 전쟁을 해봤을 때 연습하지 않은 전투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예상 못했던 거는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그것은 예상을 못했지만은 모든 전투를 정말 그 연습으로 다 해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포크 타임스에 재미있는 논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공군이 거기에 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신문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논설이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U.S. Air Force unprepared for defense of Taiwan. 미국의 공군은 대만의 방어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War Games Analyst, 그러니까 War Game이라는 게 이제 전쟁 연습하는 것이죠. 그 분석가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야 이거 미국이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미국 해군이 가서 합니다. 미국 해군. 미국의 공군이 대만 전쟁까지 가서 뭐 전쟁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공군은 미국 공군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공군은 어느 공군일까요? 그런 질문 학생들한테 하면은 뭐 중국 공군이에요, 뭐 러시아 공군이에요 나오는데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공군은 미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이 공군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해군이 비행기 전투기를 갖고 있죠.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3,700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공군은 미국 공군이고 두 번째로 강한 공군은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면은 In addition to ships, 미국 해군은 배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에 더불어서 the U.S. Navy had 3,700 aircraft, making it the second largest air force in the world. 3,7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뭐 와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싸울 대비는 안 해도 미국 해군이 능히 공중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 글을 쓴 사람이 시라쿠사라는 호주 학자입니다. 조셉 시라쿠사라는 사람이고 멜버른 공과대학 교수인데 뭐 책을 여러 권 쓴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그만 책 시리즈가 나오는데 뭐 아주 얇은 책인데 뭐 Nuclear Weap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해가지고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가 있습니다.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 그 읽어보게 핵무기 아주 짧은 뭐 개론 이렇게 한 책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외교사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그 마크 비슨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 아시아 국제문제 전문가인데 이 두 사람의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미국 공군은 대만에서의 전쟁에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떠 있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좋은 비행기일수록 한번 뜨고서 내려와서 고치는데 뭐 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점점 더 좋은 무기일수록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가 F-22라는 전투기죠. 그 비행기는 이제 그 비율을 이제 영어로 Operational Readiness라고 합니다. 언제라든지 작전할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비행기가 10대 있는데
열대가 항상 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뭐 몇 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1시간 날고 오면 또 뭐 얼마 정비해야 되고 그런 비율이 있는데 아주 좋은 비행기는 한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F-22, F-35 이게 합해서 지금 한 60%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값싼 비행기들은 나는 시간에 비해서 정비하는 시간이 훨씬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자유의 투사 그 당시 가격으로 한 뭐 5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비행기 제일 좋은 거가 F-14라는 톰캣이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걔는 한 3천만 불 된다고 그랬죠. 그 한 6배 비싼데 6대1로 붙으면은 언제라도 값싼 비행기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미국 공군 비행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그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가 짧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분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중국 본토 가까이에서 싸우는 이런 전투 지역에서 700마일 떨어진 곳에 단 하나의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고투가 아닐 수 없다,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조금 좀 제가 이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람들이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00마일이면은 1120km인데 그런데 대만에서 그 거리 안에 있는 미군 그 기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미국 본토는 구암입니다. 구암은 700마일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리고 이제 구암 빼놓고 오키나와라든가 또 뭐 미국 공군기지가 우리나라에도 구상 공군기지, 오산기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친다면은 그리고 필리핀 이런 거 치면은 그거는 700마일보다 안쪽에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그 저자들이 에러를 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미국 영토로 치면은 구암이 제일 가까운데 그 앤더슨 에어포스 베이스라고 뭐 아주 대단히 큰 공군기지죠. 거기 보면은 뭐 B-52도 있고 뭐 B-1도 있고 뭐 여러 각종 수송기가 있는 그런 사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거리를 봤는데 구암섬에서부터 대만까지는 171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들이 700마일 이내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암은 아닌 것 같고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는 한 7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필리핀에서 대만까지는 한 1205km니까 그러니까 저 저자들이 오키나와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키나와는 사실은 일본 거죠. 그 미일 안보조약에서 미국이 빌려 쓰는 거지 구암처럼 아예 미국 영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조금 어떤 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상하이까지가 866km밖에 안 됩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서울에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60km 빼고 나면은 상하이까지 한 800km 정도 되니까 뭐 전투기로 가면 1시간도 훨씬 안 걸리죠.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는 1484km.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중국하고 뭐 전쟁이 만약 벌어진다면은 그리고 미국 공군이 와서 대만을 도와주겠다라고 각오를 한다면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또는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뭐 상당히 유명한 기지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As the most forward deployed permanently based wing in the Air Force. 미국 공군기지 중에서 가장 최전방에 배치된 공군기지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적으로 삼는 게 북한하고 중국이죠. 북한하고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기지가 오산 공군기지다라고 쓴 겁니다. 오산 공군기지에는 A-10이라는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F-16은 뭐 워낙 유명한 비행기인데 A-10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싶으면은 저쪽 경부고속도로 평택 부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비행기입니다. 제가 이건 뭐 장난감이지만은 이렇게 생긴 비행기예요. 이렇게 생긴 비행기인데 뭐 그냥 우리가 이 흥미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비행기는 별명이 나르는 탱크입니다. 묵직하게 생겼죠. 나르는 탱크인데 이거는 항상 낮게 뜨고 그리고 주둥이에 기관포가 달려 있는데 분당 3,000발이 나갑니다. 30mm짜리가. 그래가지고 얘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1970년대인데 이거로 소련 탱크를 뭐 사람 안 탄 소련 탱크를 굴리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쏘봤습니다. 그냥 이 포로 쐈더니 그 결과가 이 사람들이 썼는데 이렇게 재밌게 썼습니다. 그 소련 탱크가 마치 채처럼 채라고 이제 우리가 물 거르는 거 있죠.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비행기 한 대를
북한 탱크 한 100대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낮게 날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포를 많이 쏩니다. 그 밑에 포를 막 맞아도 그냥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름 집어넣는 데는 총알 맞아도 뭐 뚫리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조종사도 이제 혹시 그 다칠까봐 조종사가 앉아 있는 거는 그 티탄용 오래된 우리 그 집에서 보면은 목욕하는 그 욕조 있죠, 욕조.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조종사가 이제 결코 밑에 있는 포화를 맞아도 죽지 않게 돼 있고, 그리고 엔진이 이게 등허리에 달려 있죠. 그래서 엔진을 맞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나는데 문제 없는 이런 그 아주 참 별로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미국이 훨씬 잘 만든 비행기로 치는 그 비행기가 오산에 와 있고, 이거는 북한의 탱크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뭐 옆으로 이제 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별명이 이 멧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비행기인데, 이 포가 말이죠, 비행기가 그 가장 가운데 포가 달렸을 때 제일 정확하게 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포를 비행기의 가장 중앙에다 달다 보니까 뭐 엔진이라든지 무슨 그 기계를 조금 그 옆으로, 그래서 바퀴가 이제 옆으로 조금 이렇게 삐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아주 못생긴 비행기다 그래가지고 별명을 그 와토호, 이거 뭐 멧돼지라는 그 별명을 붙인 이런 비행기인데, 이거가 이제 1972년에 만들게 해서 84년까지 만들었고, 지금 이제 제일 그 나중에 만든 비행기도 37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성능을 발휘하는 이런 비행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 공군 얘기는 뭐 오바마가 돈을 안 줘서 이제 뭐 망가졌다 이런 얘기 쭉쭉 나오지만은 이제 좀 멀리 있고,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이 가까이 가기에는 중국이 동풍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쟁 게임 시나리오를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미리 말씀을 해둔다면은, 이 공군은 대만 가서 직접 싸우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워게임 시나리오, 전쟁 게임 시나리오라는 그 파트에서 중국이 보통 10월 달에 훈련을 합니다. 그 상륙 훈련을,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대만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는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 하늘에서 쳐다보면은 중국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평시보다 숫자가 더 많다든가, 또는 그 게임이 리얼해 보일 때, 진짜 같아 보일 때 중국이 공격한다고 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방송 매체들이 대만을 더 격하게 욕할 때, 그리고 중국 국민의 그 애국심을 자극할 때, 그리고 대만에 대한 분노심을 더 세게 표명할 때, 이때가 중국의 공격이 임박한 거다라고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국은 괌섬이라든가 오키나와에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 해협에 대한 순찰을 이미 강화하고 있다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그 중국이 그 공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군함이라든가 중국의 비행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지를 폭격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미국은 중국의 군함과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직접 본토를 맞는 거죠. If desperate enough,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면은, desperate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좌절했을 때. 그때 북경은 IRBM을 가지고, IRBM은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래가지고 3,000에서 5,500km 가는 겁니다. 그거로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약하지만은 핵무기도 동원될 것이다까지 봤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조금 좀 너무 이거 비약이 좀 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미국 공군이 여기서 그 제대로 재래식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거를, 그 능력이 지금 짧기 때문에 뭐 폭격기가 와서 중국 본토의 기지를 공격하게 됐을 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핵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서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행동은 팽창주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글을 보면서 앞에 그 미국 공군이 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 그다지 이렇게 그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지금 베이징 driven by fear, not expansion 이라는 파트, 즉 중국의 행동이 팽창주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재미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수들이 전쟁 게임 시나리오는 가장 약한 링크만큼 강력할 뿐이다.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한데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현실하고 직접 이렇게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항상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말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전부 다 먼저 쏠 그런 그 의지가 충만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때로는 자만심이 상식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상식적으로는 싸움을 안 해야 되는데 자만심, 영어로 휴브리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로 이제 국가들이 군사력을 막 갖다 놓고 보다 보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비슨이라는 교수가 군사력이 많이 모였을 때, 군사력이 증강되었을 때 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중국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지금 대만에서 지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큰 구덩이를 파고 있다. 중국은 정말, 내가 이제 그냥 한국말로 좀 쉽게 번역해서 쪽팔리지 않고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방법이 없게 되었다. 예. 중국이 말이죠. 그동안에 대만은 우리 거야. 그리고 대만이 까불면 언제든지 군사력으로 공격할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도 오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China is digging itself a big hole. 중국은 큰 구덩이를 스스로 팠다. And it is difficult to get out of it without losing enormous amount of face. 이제 얼굴 참 창피를 당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 구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 액시던트죠. 우리가 전쟁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액시던트로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이 중국이 여기 우리 영해야.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영해니? 이거는 저 국제 자유 통항이 가능한 수역이지 하고서 깃발을 크게 늘어뜨리고 항해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중국의 대대장이 또는 중대장이 화가 나서 저거 쏴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전쟁을 액시던털 워라고 그럽니다. 그 사고로 전쟁이 날 수 있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오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 비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시라쿠사라는 교수도 중공의 행동은 두려움과 취약성 때문에 나는 것이지 중국이 강하다는 사실 또는 팽창주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또 이론가들이 그 중국에도 무기 만드는 공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군산 복합체가 자꾸 전쟁을 무기 팔아먹으려고 부추긴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팽창주의죠. 근데 그거는 지금 중국이 대만에서 보이는 행동에서 봤을 때 타당한 설명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대만은 우리 거야, 대만은 우리의 한 부분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시진핑 정부가 대만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못한다면은 그것은 중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대만이 짓거라고 얘기하면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그 시진핑 공산주의 정권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통제를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소련이 74년 만에 소멸되었을 때 대단히 우려했다. 야, 소련이란 나라가 74년 만에 무너지고 마네. 바로 소련이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 이제 그 저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오래된 공산 통치의 열정이 5세대가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5세대 동안 공산주의를 했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이미 아니죠. 이것을 지금도 앞으로 계속 이어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끝나는데, 중공은 2021년 통치 72년 차를 맞이한다. 소련이 74년 만에 무너졌죠. 1917년에 소련 공산당이 이제 국가를 세웠는데 1990년에 무너졌으니까 74년 간 겁니다. 근데 중공은 1949년에 설립이 됐는데 금년이 2021년이고
72년째가 되었다. 소련이 74년을 갔는데 중국도 지금 72년째가 됐고 5세대 동안 공산주의를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그 열정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이 사람들이 썼는데 최근에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군함을 파견해서 미국 해군하고 함께 남진해를 순찰하고 있다. 필리핀도 중국이 수백 척 함대 해상민병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해상민병대가 정박하고 있는 상공에 비록 경비액이지만은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 상공에 전투기를 보냈다. 지금 중국은 말이죠.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환초입니다. 조그만 환초인데 거기 가서 배 200척이 그 밑에다 닷을 내리고 서가지고 그 우리 섬이야라고 이제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 때로 200척이 모여서 이거를 미국 학자들이 해상 민병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윗슨 리프라고 해가지고 리프라는 것은 섬도 아니죠. 무슨 산호초, 환초 같은데 바로 필리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중국 배가 몇백 척이 가서 이제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위로 필리핀이 공군 비행기를 날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잠깐 더 다시 인용을 한다면은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사관은 안 가 있지만은 대만의 대표부가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지금 개발하겠다. 비대칭 전력은 뭐냐면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래식 탱크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거로 싸우면은 북한이 한국을 못 당하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든가 또는 게릴라 부대를 많이 만들었다라든가 이것이 비대칭 전력입니다. 대칭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지금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만은 중국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래요. 이 지금 오늘 인용한 학자들이 전부 다 호주 학자들인데 호주도 유사한 전략을 택함으로써 군사적 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함 가지고 전투기 가지고 싸워서 그 중국의 그 물량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를 이미 가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콘틴전시라고 얘기하는데 콘틴전시는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만일의 사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전쟁으로 비화할지를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전쟁의 그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전쟁 없이 이런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만에서 전쟁 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공군 얘기했고 제가 일부러 그 오산기지 얘기했고 F-10 이런 얘기했는데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한테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